안녕하세요. 부산 동서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있는 박홍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의 전망 그리고 이 미중 관계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인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미중 패권 경쟁 더 나아가서 패권 전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투키디데스는 역사가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전쟁사를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이제 역사가인데 이 미국의 그레함 알리슨이라는 국제정치 학자가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미국하고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전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또 물론 관점의 문제겠지만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가능성 저는 극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들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결국 핵 억지력이죠. 핵무기 시대 때 강대국 간의 전쟁은 의미가 없다. 승자와 패자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연 공멸을 초래할 군사 충돌 불사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미소 관계하고도 유사하다. 미국하고 소련 핵 억지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미국하고 소련은 표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호간의 국지적 충돌은 국지적 충돌조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치가 쿠바 미사일 위기였고요. 근데 쿠바 미사일 위기도 상세적으로 보면 서로 충돌하면 안 된다. 후르시오프하고 케네디는 핵전쟁, 공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중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최대치가 어떻게 보면 국지전인데 혹은 대리전쟁인데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또 튈 수 있는 럭비공 같기 때문에 그조차도 상당히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전에 클라우제비츠라는 군사전략가는 전쟁은 또 다른 수단의 외교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핵 억지력 시대 때에는 이 얘기가 더 이상 맞아 들어갈 수 없다. 최소한 핵 억지력을 갖고 있는 강대국끼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전복이 됩니다. 외교가 또 다른 수단의 전쟁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세기 초에 독일, 일본처럼 중국도 이렇게 도전 국가가 돼서 기존 질서를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20세기 초의 독일과 일본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뭔가가 다릅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좀 다르죠. 독일과 일본은 소규모고요, 영토가. 그리고 인접 지역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 조금이라도 힘이 세지면 다른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권 접점 지역에서는 약간의 긴장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은 국내 정치적인 통합 조차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세력권을 침해한다? 이것은 일종의 매우 비합리적인 행태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소 관계하고도 비슷해요. 미국하고 소련은 세력권, 기본적으로 영토가 방대하고 그래서 태평양이나 이렇게 대양으로 또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접점 지역에서는 긴장 상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의 세력권을 정면적으로 침탈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평양은 중미 양국의 이익을 모두 담아낼 만큼 넓다. 지리적인 이 맥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만큼 세력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상호 보완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여기에 이제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20세기 초에도 자본주의 질서로 모두 다 묶여 있었고 상호 의존이 매우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지금 중국하고 미국 경제관계 상호 의존 심화했다고 해도 뭐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런데 분명한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20세기 초반의 강대국들은 제조업 강대국끼리 경쟁이었어요. 근데 미중 경제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글자 그대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미국이 기술과 자본을 주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뿌리는 이게 신브레튼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뭐 중국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럼 미국의 경제 상태로 올라오면 그러나 미국도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은 두 개의 중국 견제 대상으로서의 중국도 있지만 중국 시장을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느냐, 거대 시장. 이런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미중 관계를 떠받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냉전 시기 미소 관계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 관계는 핵무기, 지리적인 분리, 이것은 현재의 미중 관계하고 비슷하지만 현재 미중 관계의 경제적 아주 밀착, 이것은 없었죠. 그만큼 미중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신브레튼 체제 속에 미국이 중국 개혁 개방기 중국이 편승한 것인데요. 이 신브레튼 체제를 미국이 만들었고 중국은 그 최대 수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나 뭐 미국의 최고 통치 권력이나 중국의 통치 권력이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안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온전히 미국과 중국이 뭐 극단적인 뭐 패권 전쟁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에 반하는 그러한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요인들로 뭐 정리를 하자면 저는 미중 경쟁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상호 군사 충돌은 공멸이다. 두 번째, 미국하고 중국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구성국이다. 미국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최대 수혜국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정학적인 세력균형의 관성은 존재한다.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럼 이 세 가지의 상황들을 조합하면 결국 오른쪽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미중 경쟁의 핵심은 결국 자본주의 국제질서 내의 경쟁이다. 시스템 내의 경쟁이다. 라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이라는 것이 이 시스템 자체를 전복시키고 그런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내의 경쟁이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카르텔 구조하고도 유사하죠. 제가 이제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미중 카르텔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일종의 카르텔 관계다. 분명히 상대방에 대한 의심은 있어요. 불신은 있어요. 하지만 서로 담합할 때 각각의 이익을 훨씬 더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대 기업 간의 카르텔 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보다는 지경학적 문제가 더 중심, 화두가 되고 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결국 뭐 군사 안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군사 안보, 핵무기, 전쟁은 공멸 이렇다라고 하면 더욱 중요한 문제는 경제에 꽂힐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전쟁은 안전하니까.
군사적인 전쟁은 공멸이 됩니다. 근데 경제 전쟁은 상대적으로 안정합니다. 넌 제로섬 게임이죠. 군사 충돌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경제 전쟁은 넌 제로섬 게임. 트럼프 때 무역 전쟁 해도 뭐 양측이 공멸하지 않았잖아요. 자, 미중 관계가 카르텔, 담합, 일종의 담합 이런 측면도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상호 불신이 없는 것이냐? 당연히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든지 동맹 국가들조차도 상호 간에 일정한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중 관계는 당연히 지정학적, 경제 이런 관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례에서 표출이 되는데 동아시아에 있어서 타이완이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대표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의 관성이 투영되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이것은 사실 좀 풀리기가 어려운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잘못하면 정말 이 제어가 안 되면 타이완 문제로 사실 3차 세계대전으로 발화할 수도 있는 물론 제가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시나리오 상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핵심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공산당 정권은 절대로 타이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있어서 신중국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편전쟁 이후에 민족적 굴욕기,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반식민지배, 반제국주의 이것들을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싸워서 중국을 다시 통일시켰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권력 정당성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 중국 공산당이 만약 타이완을 포기한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대내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민족주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도 계속해서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전 정권부터 마찬가지고요. 2005년은 반분열 국가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국내법까지. 이건 뭐냐면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한다 혹은 역외 국가,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국가가 개입한다? 그러면 비평화적 방식으로 양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침공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국내법으로 아예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죠. 타이완 불장난하면 불타 죽을 것이다. 중국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 미국도 타이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표면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타이완은 중국 것이다 라고 이제 이미 뭐 중국과 수교하고 이럴 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타이완을 포기할 수 없어요. 국내적인 법도 미국도 만들었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이라고 1979년 타이완 관계법. 타이완 관계법은 그런 겁니다. 양안 문제를 비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 개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국내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분열 국가법이나 타이완 관계법은 이제 법적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타이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냐? 중국이 타이완에서 강경한 제스처 혹은 더 나아가서 군사 침공을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 라고 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집도끼 관리의 실패. 타이완도 케어해주지 못하는 미국을 아세안 국가들이나 또 한국이나 일본이 믿겠는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중국품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게 미국의 패권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얘기를 하지만 수면 밑에서는 계속해서 타이완을 건드리려고 하는. 요즘엔 특히 이제 미일 동맹을 통해서 타이완 문제를 상당히 또 타이완의 안정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남중국의 갈등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중국은 남중국해의 구단선이라고 해서 9개 포인트를 찍어서 선을 연결한 게 구단선인데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의 영유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런 주장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중국의 주장은 완전한 불법이고 남중국해는 공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도 미국이 이 남중국해를 케어해주지 못하면 아세안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 물동량 오가고 있는 뭐 일본이나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달러 패권의 몰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미국을 믿기 때문에 달러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케어해주지 못하면 안보 달러 태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연쇄받은 일으켜서 미국 달러 패권이 넘어갈 수도 있죠. 미국은 절대로 그런 상황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중국해 자유항행작전, 군함 보내고 이러고 있죠. 자, 그럼에도 충돌 가능성은 역시 극히 희박하다. 말씀드렸듯이 국지전 소규모 충돌이라도 그것은 전면전으로 갈 수 있고 전면전은 곧 공멸입니다. 최대치는 안전한 전쟁. 전쟁인데 이건 역설적이죠. 안전한 전쟁은 가능하다. 그럼 어떤 것이 안전한 전쟁이냐? 힘의 과시. 뭐 군대 군함 보내고 항공모함 보내고 그 다음에 말싸움, 담론 전쟁이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타이완이나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미중 간의 이 갈등, 긴장, 배경이 중요하겠죠. 배경은 뭐 세 가지 정도로 좀 꼽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말 지정학적인 갈등, 세력 균형, 국가 중심주의적인 이제 관점이겠죠. 미국은 패권국가, 중국은 부산국가. 그래서 이 양측 간의 긴장 관계. 그래서 뭐 보편적인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투키디데스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미중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뭐 미국의 뭐 국방부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뭐 전략 보고서 같은 걸 읽어보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도전자이다. 그럼 도전자니까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강권 논리와 패도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고대 사상에 왕도가 있고 육아에서 보면 패도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런 논리들을 활용을 해서 미국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미국의 행토는 패도의 논리다. 패도는 폭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도 미국을 맞받아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견제 전략, 군사 전략을 쓰냐면, 군사 안보 전략을 쓰냐면 자유항행 작전. 미국의 군함들을 보내서 뭐 남중국해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남중국해는 공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항해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과시하는 거죠. 힘을 과시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여기가 다 중국 땅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양안. 중국이 좀 강경하게 타이완에서 막 그런 상황이 오면 가끔씩 미국은 항공모함으로 그 타이완 해협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지역 우방국, 하위 동맹국들하고 연대를 해서 중국을 견제해 들어가는 방식이죠. 뭐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또 아세안 국가들, 필리핀 이렇게 이용해 갖고 중국을 이렇게 포위해 들어가는 전략이죠. 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반접근 전략이나 지역 거부 전략.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축구 경기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제 수비. 근데 이 미국이 중앙선을 넘어서 중국 진영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야 되죠. 중앙선 쪽으로 계속 끌어올려서 공격을 하고 있는 미국 팀을 더욱 우리 그 중국 진영의 골대로부터 멀리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에요. 이 반접근 전략이나 지역 거부 전략이 그런 것이고요. 대한 미사일 강화, 항공모함 전력 강화, 이것도 이제 동일한 맥락입니다. 미 해군의 전력은 뭐 압도적입니다. 그런 통계도 있죠. 미국
미국의 해군력은 미국 이하 11개 국가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그럼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중국 대륙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미국의 해군이 중국 대륙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내야죠. 수비 라인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대한미사일이라든지 특히 뭐 항공모함, 중국도 항공모함을 만들어야죠. 항공모함이 있어야지 단순히 연해가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다로 나갈 수 있죠. 지금 적극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하고의 군사적 격차는 분명히 있어요.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 두 번째는 조금 이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경제적인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안보 지정학적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중국해 문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남중국해가 매우 중요한 통상로이다. 그림에 보시면 이 중국에서 뭐 1대1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1대1로 이 코스의 초입 부분이 바로 남중국해예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남중국해가 막혀버리면, 그러니까 미군에 의해서 남중국해가 봉쇄가 된다면 중국의 상선들은 호주 대륙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호주도 친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 그 경제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라카 해협 여기를 꼭 지나야 되는데 말라카 해협 여기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미국하고 친하죠. 여기 막혀버리면 중국은 정말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이 남중국해는 중국한테 매우 중요한 통상로일 수밖에 없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남중국해를 미국이 케어해주지 못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중국 품에 안길 수도 있어요. 미국이 절대 모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군함 보내고 항공모함 보내고 우리가 케어해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중국은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서 이 거점들을 이렇게 선을 이으면 진주 목걸이점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우리가 사수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계속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15년인가요?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최초로 인민해방군이 해외 군사 기지를 여기 만들었습니다. 남중국해부터 이어지는 코스죠. 미국 말씀드렸듯이 이 여기 군사적 케어,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그것은 결국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힐러리 클린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내 경제 변형은 미국의 군사적 보장에 기반하고 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 문호개방 정책, 오픈 도어 팔러시 그것이 과거에는 중국이었다면 이제 그게 확장돼서 남중국해, 인도양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누군가가 독식하지 말아라. 남중국해. 이제는 그 독식하지 말아라라는 청자가 중국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열강이었다면. 세 번째도 이제 지경학 경제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조금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힘의 과시를 통한 신용 확보. 특히 미국이 힘의 과시를 통해서 신용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역 균형자로서 지역 동맹, 우방에 대한 이 메시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너네들 케어해줄게. 중국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케어해줄게.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해. 달러를 사. 이런 것이죠. 아세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이 조금만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을 떠날 수 있어. 약간 그런 식의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었죠. 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동맹 미국이 중국의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필리핀은 중국의 요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미국이 들으면 식겁하는 거죠. 예.
그럼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제스처를 보여야 합니다. 근데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과시인 거죠. 힘의 과시. 내가 너희들을 케어해 줄게. 그러니까 힘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을 과시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저는 중국 위협론이라는 것도 그렇게 소비되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중국 위협론이 있기 때문에 중국 위협적이다. 그러한 담론들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럼 미국은 우리가 힘을 과시해서 케어해 준다는 행태를 보이고, 그 신용을 확보하고 영내 국가들은 미국을 믿고 달러에 투자하는, 이것이 하나의 연쇄 고리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설명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자, 중국 위협론의 정치학, 이 동일한 맥락인데요. 중국이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실체로서의 위협일 수도 있고요.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뭐 중국이 막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그 이상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중국 위협론이 그러한 실체를 넘어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이 정치적 맥락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중국 위협론은 미국 쪽에서 생산되고 유통시키고 또 미국의 하위 동맹국들은 그걸 받아서 또 소비를 하는데, 첫 번째, 군사 케인즈주의의 정당화로 작동하고 있다. 군사 케인즈주의는 그런 겁니다. 원래 케인즈주의는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자들, 노동자들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줘서 경제를 돌리는, 복지라든지 그래서 경제를 부양하는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앞에 군사적이라는 게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수자본 이런 것들 무기 만들고 이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군산복합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60년 전에 퇴임하면서 군산복합체에 위험하다 좀 경고를 하고 이제 퇴임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사실 60년 후에 70년 후에 지금 실현이 된 거죠.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군산복합체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수자본이 이윤을 내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사람들, 노동자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기를 팔아야 되고,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명분은 결국 전쟁입니다. 대외 위협입니다. 분쟁입니다. 생수회사가 생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선전 중에 하나가 수돗물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군수자본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대외 위협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위협론은 매우 유용하다.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국 위협론의 그 생산 주체들을 보면 당연히 미국의 국방부, 그다음에 군수자본,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데, 그다음에 군수자본이 지원하는 연구기관. 그러니까 군수자본은 그 연구기관에 펀드를 줘요. 그럼 연구기관은 그 펀드를 받고 중국은 위협적이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 보고서에 따라서 무기를 팔고 거래를 하는 거죠. 군사적 케인즈주의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랜드연구소 연구원이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국가정보위원회는 중국을 10비트나 되는 거인으로 만들기 바랬다. 펀드를 줘갖고 중국 위협론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다지 위협적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펀드를 준 데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왜 중국의 위협론을 이렇게 축소를 했느냐? 그러면서 중국을 10비트나 되는 거인으로 만들라라고 했다더라. 라고 랜드연구소 연구원이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위협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위협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 힘이 커지고 강대해지니까. 근데 그것과 중국 위협론이라는 담론은 별개의 문제고, 중국 위협론이라는 담론이 생산되는 그 정치적 배경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자본도 중국 위협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위협론 생산 유통시키고 그럼 안보 제공자로서의 미국이 힘을 과시할 테고 미국의 힘이 과시하면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을 믿고 달러를 구매할 테니까. 예. 통치 권력의 관점, 이건 역시 선거 전략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 위협론 그렇게 소비가 되는 거죠. 트럼프 중국 계속 때렸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차이나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선거 전략으로서 상당히 또 유용하고 또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도 미국 대선이 있지만 트럼프가 그렇지 내가 대통령 다시 되면 중국에 또 무역 보복 관세 보복 관세를 때리고 그러겠다. 지금도 이런 논리를 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 중국 위협론이 나왔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는 반미 민족주의라는 담론을 또 생산하고 유통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미 민족주의가 중국의 통치 권력한테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은 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체제를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막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막 건드리고 그러면 중국 막 그 TV에서는 그 한국 전쟁 때 중국에서는 그 항미 원조라고 하죠.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를 막 방영을 해요. 그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그 피플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전술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반대되는 부정적인 또 효과도 가질 수 있다. 반미 애국주의, 민족주의 세력은 상황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통치 권력이 만약에 타이완 문제나 이런 미국에 대해서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민족주의 세력이 중국 공산당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전통에서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오사운동에 발발이 됐던 것도 그런 상황이었죠. 군벌 정권이 중국의 권익을 일본한테 막 이렇게 팔아먹고 묵인하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대중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오사운동이에요. 그런 상황들 반복되지 않으려는 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그게 매우 두렵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억압을 하면 돼. 그러나 이 민족주의 세력은 권력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공산당 타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약한 고리입니다. 중국한테, 이 중국의 통치 권력한테 반미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역시 명확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레토릭상으로 정치적 수사죠.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더 이상 안 쓰고요. 애국주의라는 관점을 씁니다. 애국주의라는 개념을 씁니다. 국가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당 국가 체제예요. 그래서 국가가 곧 당입니다. 애국주의라는 것은 결국 애당, 당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을 공격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일종의 꼼수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진핑 정권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비판받을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타이완에 대한 중국 통치 권력의 강경 대응은 미국에 대한 경고, 타이완 독립 세력, 민진당에 대한 경고 이런 측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 국내 정치적인 맥락. 이건 외전이 아니라 내전의 맥락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관계 조금 더 전망에 관련된 건데요. 패권 전이는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제 문제겠고요. 저의 관점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좀 선결돼야 된다. 첫 번째, 당연히 미국의 종합국력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럼 종합국력이라는 건 뭐냐?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력, 그다음에 산업능력, 금융능력, 문화능력. 문화능력은 소프트 파워겠고요. 이 네 가지 부분에서 당연히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종합국력만 넘는다고 바로 무슨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느냐? 미국을 넘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요. 그 알파는 뭐냐면 결국 국제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그 사례를 비교해서 보면요. 이미 미국의 종합국력은 19세기 말에 영국의 종합국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영미 패권 전이가 완성된 것은 결국 20세기 전반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넘어간 거죠.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미국이 짜라고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해결해 준 거죠. 일종의 유럽, 영국한테는 구세주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을 패퇴시키면서 이 지역 내의 질서를 잡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 겁니다. 단순히 종합국력만 뛰어넘는다고 패권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국력 플러스 알파는 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종합국력을 평가해 보면 여전히 중국은 갈 길이 멀다 라는 이제 결론이 가능한 것 같고요. 저는 군사력은 미국이나 중국, 재래식 전력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이 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핵 억지력을 미국이나 중국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군사력은 큰 의미는 없다. 전쟁은 불가하고 전쟁은 공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업능력, 금융능력, 문화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산업능력, 이건 제조업입니다. 상품 만들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분명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최대 생산국이긴 한데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레시피가 없는 거죠. 자신만의 어떤 첨단 기술, 그 첨단 기술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분명히 취약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능력. 물건은 가장 많이 만들지만 그 물건을 만들 기술, 레시피가 중국은 부족하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종합국력을 넘기 위해서는. 근데 갈 길이 멀다 이런 것이고요. 금융, 파이낸스는 사실 산업능력보다 더더욱 미국에 취약합니다. 이건 달러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확고하게 틀어지고 있죠. 근데 중국 위안화 국제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주 갈 길이 멉니다. 금융시장 개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신용을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미국보다 더 믿어야 돼요. 갈 길이 먼 측면이 있고 더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도 스스로 위안화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를 인민은행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요. 소프트 파워도 갈 길이 멀죠. 중국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아메리칸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주체화가 되는. 근데 과연 중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가 미국의 그런 소프트 파워를 넘어섰는가? 이것은 큰 의문부호가 지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는 여기서 이제 CCP 리스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 리스크.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훼손하는 이런 상황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검열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의 아주 비판적인 중국의 영화 산업을 예를 들면 매우 우수한 감독들 많고 우수한 작품들이 많아요. 칸에서
상도 받고 천주정 같은 영화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영화인데, 근데 그런 영화는 중국 내에서는 상영이 금지가 됐습니다. 왜? 그 영화가 중국 내의 문제점, 사회 문제를 막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중국 소프트 파워가 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중국의 그런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중국의 소프트 파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상당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뭐 미국 패권은 영원한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역사상에 여러 그 거대 제국들이 붕괴되는 상황들을 보면 문어발식 기업 확장, 과잉 팽창, 그럼 당연히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재정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내 분열, 예. 뭐 이런 것이 뭐 일반적인 어떤 루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국내 정치 상황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국내 정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대외적으로도 그것에 맞물려서 대외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약화되면 당연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그만큼 믿지 않을 테고 달러의 신용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퇴락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계속 미국 우선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집권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미군을 일방적으로 막 철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주변 국가들이 미국이 우리를 더 이상 케어해주지 못하는데 미국을 왜 믿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달러 패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가 없는 지배국화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 지배국화는 결국 이건 패권 정치, 그야말로 패도 정치, 폭력만을 갖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조지프 나이, 그 소프트 파워 개념을 얘기했던 학자죠. 조지프 나이는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느냐의 문제는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미국 망한다 이런 소리까지도 했고요. 근데 바이든은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거죠.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의 과제다. 자, 중요한 한반도 문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핵심 원칙은 뭐겠느냐? 핵심 대전제, 핵심 원칙은 뭐겠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반도 분쟁 차단이다. 왜냐?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 일어난다면 미국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훼손되고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타이완 문제보다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이완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의 중국, 미국도 인정해주고 있죠. 중국의 영토라고. 그런데 한반도, 남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의 동맹국입니다. 군사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중국군, 인민해방군은 자동 연루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군은 추진하고 있어요. 자동 연루입니다. 그 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상호 간의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차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 분쟁 차단에 대한 의지는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닉슨이 1972년에 베이징 가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그다음에 저얼라이를 만나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에서 미중 충돌은 한 번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얼라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장구를 치면서 한반도 사람들은 너무 충동적이다. 너무 충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어요.
자, 2010년에 연평도 위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행태를 보면 한반도 분쟁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딱 터졌을 때 중국 쪽에서는 우다웨이 특사가 평양에 갔다가 서울로 옵니다. 뜯어 말리는 거죠. 그리고 미8군 사령관과 주한미 대사가 청와대 들어가서 또 한국 정부를 이명박 정권을 자제시키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고요. 2017년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었죠. 이때 사진 속에 있는 틸러슨이죠. 트럼프 정권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갔습니다. 베이징에 갔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해요. 우리가 지금 중국 측과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자, 이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발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에요. 근데 북한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하고 같이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 북한 급변 사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 붕괴 상태를 가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건 북한이 들으면 상당히, 김정은 정권이 들으면 상당히, 경칠만한 이런 소식인 거죠. 근데 이러한 얘기들, 미국하고 중국은 일종의 고공외교 뒤에서 손을 잡고 한반도 전선을 차단하고 분쟁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그런 거죠.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주한미군이 올라가서 북한 핵무기를 접수하고 그대로 곧 신속하게 휴전선 밑으로 철수한다. 그 상황들에서 중국과 협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부로 진군하면 저는 인민해방군도 압록강을 건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뭐 구조적인 이유예요. 지정학적인 이유고 순망치한 임진왜란, 청일전쟁, 한국전쟁 다 그런 논리 속에서 중국군이 개입한 거거든요. 미국이 그걸 모를 리 없고 중국도 이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환구시보, 중국의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에서는 급기야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도 중국군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설까지도 썼습니다. 2017년에. 한반도 위기가 막 고조됐을 때. 이때,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사설을 낸 것은 관영 언론에서 그만큼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선을 넘었다. 이런 것을 또 반증하는 거겠죠. 자, 핵심 원칙은 분쟁 차단이고요. 분쟁 차단 통해서 그러면 모든 게 그럼 이 모든 것이 협력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분쟁 차단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역시 지정학적인 경쟁, 주권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왜 그러냐? 중국이나 미국이나 상호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언제든지 배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동맹국을 관리한다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서도 보면 시진핑, 김정은 만나고 또 한미일 만나고 이러한 대립구도는 역시 지정학적인 세력 균형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쟁으로 발화될 수 있느냐의 것이고 그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위협을 활용해서 군사모갑체 이익을 실현한다. 이건 말씀을 드렸고 또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중국은 조금 더 즉자적이죠. 중국은 한반도 북부가 상당히 중요한 완충지대고 전략적 가치가,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뻐서라기보다는 한반도 북부의 지정학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도 청일전쟁 때도 한국전쟁 때도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이 어떤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피로감이 있지만 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계속 표출하고 있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는 해결돼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문제에서만 보면 저는 타이완보다 북한,
북한이 중국한테는 지정학적으로 더욱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압록강에서 베이징의 거리는 타이완에서 베이징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예. 자, 중국은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동맹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요약하자면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중국은 계속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그것은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중국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 안 됩니다. 반대로 북한을 버린다? 그것은 완충지대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과의 전쟁은 안 되고, 그거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중 동맹은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에 두 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초반부터.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물론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중국은 얘기하지 않지만, 한반도 안정이 한반도 비핵화에 앞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북한의 핵 보유는 묵인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반도 안정은 이건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라는 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안정이 깨진다는 건 곧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동 연루지만 연루가 안 된다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지정학적 위기가 존재하면 그 지역, 주변 지역에 들어갔던 해외 자본이 다 빠져나갑니다. 달러 자본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 상당히 위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궁극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흔들릴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북한 붕괴라든지 전쟁이라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합리적 안보 우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죠. 실질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요. 미국이 사드 배치 같은 걸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한테 북한의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북중 동맹도 역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자, 중국은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결국 해결책은 외교적 해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도적 접근 하죠. 그 대표적으로 육자회담이었고요. 육자회담은 2005년에 9.19 공동성명 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왕이 이니셔티브, 외교부장 왕이가 이런 이니셔티브를 얘기했고, 핵심은 뭐냐면 동시에 하자. 쌍계 병행. 자, 미국 평화협정 체결해라. 북한을 인정해라. 반대로 북한한테는 비핵화해라. 이걸 동시에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전 단계로서 쌍중단. 북한은 도발 행위 중지해라. 한국하고 미국한테는 연합 군사훈련 중지해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 제도적인 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중국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중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 품 안에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는 것. 그것이 중국한테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이 논리가 사실 1882년 조미 수교 당시의 청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청이 대영군이 집권했을 때 막 병인양요 일어나고 신미양요 일어나고 이게 일종의 조선판 벼랑끝 외교였거든요. 근데 청이 되게 난처해지는 거예요. 서구 열강들이 청에 가서 리용장한테 너네들이 종주국이니까 조선이 너네 속방 아니냐? 그럼 너네들 문제 해결해줘. 그러니까 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조선은 우리의 속방이지만 원래 외교와 내치는 자주였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조선을 지도해서 미국과 수교시키고 서구 열강과 수교시키는 전략을 취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예. 내품 안에 북한이 미국과 수교. 그러면서 영향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안정된 북한을 모색하는 것이죠. 자, 북핵 문제 교착. 이런 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북핵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오른쪽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붕괴, 북핵 공식 인정, 남한 핵무장.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북한 붕괴,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 은연중에 바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나 중국은 절대로 이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북핵 공식 인정, 북핵 문제가 북핵 문제인 이유는 핵을 갖지 말아야 될 국가가 핵을 가졌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남한 모두 완강히 거부를 하죠. 현실 가능성 없습니다. 남한 핵무장,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은 남한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과연 미국이 이것을 용인할까? 중국 용인할까? 남한이 핵무장하게 되면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일본도 핵무장할 것이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다. 자, 이상적으로는 협상인데요. 근데 협상 9.19 공동성명 다 했죠. 아주 멋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고 있죠. 예. 역시 이해관계들이 엇갈리고 그래서 실제 지금 상황은 방치 상황이다. 방치 상황이 부정적 균형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방치가 되니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좀 안타깝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 한반도 문제, 그 다음에 미중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발 진영 논리에 함몰돼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미 논쟁, 친중 논쟁, 전형적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것이 선거 때 이런 것이 이슈화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한미동맹, 전 개인적인 관점은 한미동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만약에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라면 중국한테 한국의 몸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실주의적인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합리성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한미동맹이 노골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하위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선봉대 역할을 한다라는 뉘앙스를 중국한테 풍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따로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교적인 어떤 기민함이겠죠. 이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조금 더 책임 있게 만들어 가야 될 구체적인 전술들은 만들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한테 한반도 안정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중국은 한반도 분쟁 차단을 핵심, 그것을 확고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확보하겠다,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중국 좋아하죠. 이러한 행태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치적인 원칙은 견지를 합니다. 원칙적 견지를 합니다.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지역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타이완 문제를 한국 정부가 거론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그런 중국 포위 전략의 선봉대 역할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정학 문제에 초점을 맞춰라. 지정학, 안보, 동맹 이것은 조금 활동 반경이 축소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경학,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만큼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한중 수교 당시에 한국 측에서 중국 관리들한테 아니 한국하고 수교를 하면 북한 눈치를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하냐면, 뭐 신문 기사에도 났던 거예요. 북한 눈치를 왜 보느냐? 통상은 좋은 것이지 않느냐? 통상은 좋기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볼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중국의 태도였어요. 중국의 논리였어요. 한국 충분히 그런 논리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만큼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미냐 친중이냐 이것이 국내 정치에 종속되면 안 되겠다. 지난 대선 때 반성해볼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중 정서 조성했던 거 아니야? 반중 정서 이용해갖고 서구 전략 이용했던 거 아니야? 이러한 비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외교정책이 국내 정치 진영 논리에 종속이 될 때 제대로 된 외교정책이 나올 수 없고요. 그것은 결국 총체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국가 이익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죠. 자, 북한을 어떻게 그럼 다뤄야 되는가? 북한은 자본주의 구체질서 속에 유일하게 남은 개토, 편입해 들어가지 못하고 유일하게 남은 개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현실적으로 이 개토를 자본주의 구체질서에 어떻게 건설적인 방법, 북한도 이득이 되고 이 한반도 전체 평화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포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지경학적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 지경학적인 전략, 북한을 개방시키고 포용하는 것이 마치 아제국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이 계속해서 바람끝 외교, 강화 외교를 통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북한 정권의 어떤 통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1대1 상호주의로 맞받아쳐야 되겠는가? 저는 여기서 그래서 관용적 티포텟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티포텟이라는 건 상호 보복 전략이에요. 상호 전략이야. 상호주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 2번쯤 도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남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해. 그런데 북한이 3번쯤 그런 걸 하면 이 남한은 똑같이 3번의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조금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은 게임이론에서 이런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완전 무정부 상태, 충돌 상태에서 어떻게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가? 어떤 행위자 한 명이 약간의 관용을 보여준다면 거기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이 창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는 남북한 관계에서도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더 종합국력 세고 이렇기 때문에 관용적 측면이 무조건 관용적 측면을 보이라는 건 아닙니다. 관용적 티포텟 전략, 상호주의지만 약간의 협력의 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경학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개성공단 사례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 남한 기업이 상당히 여기서 이윤을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문제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민한 이런 전술들을 개발해서 북한을 근대로 포용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